예,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77강인데요. 오늘은 그 여우바위의 비밀과 고죽국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한국 고대사 속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우 토템에 관한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여우 토템은 요서에서 황해도로 이주했다가 경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경주에서 활동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여우신을 모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 상고사를 복원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힘든데, 상고사는 일단 문헌 자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상고사를 복원하려면 문헌 자료도 필요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고고학 자료가 많이 나와서 많이 보충되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암각화 자료라든지 신화 전설 자료, 또 언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해가지고 복원할 때 그 상고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상고시대 종교 문화는 이 대음신 신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직관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창의적 발상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음신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토템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우리 사후세계하고 관련된 그 종교적인 의식하고 관련된 걸 대음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문화가 바르게 이해가 돼야지 그 문화를 향유했던 조상들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문화를 이해하는 게 역설적으로 조상들이 누구인지 밝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그 경주에 오시면 안심리에 그 고인돌이 있는데, 그 일명 여우바위라고 하는 그 고인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우는 우리가 잃어버린 조상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대음신 코드 중 하나일 거라고 이제 제가 추정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여우바위야말로 경주 지역에 여우무당이 있었음을 전해주는데, 그 여우는 황해도에서 전해지는 구전설화에도 잘 나타나 있어 있다고 보겠지만, 그 여우 관련된 토템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이숙제 나라였던 고죽국 토템이 바로 여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황해도에 전해오는 구전설화하고 여우바위를 바탕으로 이제 고대사를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그림이 안심리에 있는 그 여우바위라고 하는 고인돌인데, 저기 보시면 이 방패형 바위가 원래는 한 40여 개 정도 있었는데 현재 가보면 거의 다 지워졌어요. 발견될 당시에는 좀 잘못 뚜렷했었는데 지금 가면 거의 다 지워져서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바위를 지금 여우바위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타면 경주를 지나서 안심리 쪽으로 가다가 그 대남면 안심리에 광성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999년에 이 답사를 했어요. 이 지역을 답사를 했는데, 이 바위를 답사하고 나서 동네 어른들한테 이 바위가 어떤 바위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여우바위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 들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답사를 가서도 물어봤을 때 똑같이 다 여우바위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참 의아했었는데, 제가 사실 공부를 거의 30년 지금 한 입장에서 보면,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우바위라는 단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사실 무당들이 보면 그 자기들이 신앙하는 토템 귀신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저쪽에 있는 무당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에 사슴뿔처럼 하고 있는데, 이 중구수 쪽의 무당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무당들 모두 사슴무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신라 서봉청에도 보면 이 녹각수지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 녹각을 세워놨는데, 이런 것도 뭐하고 관련되냐 하면 사카족의 토템이 사슴이었다고 하고 지금 연결돼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아트족 무당들의 신당에 있는 그림인데, 사진인데, 지금 보면 늑대를 지금 잡아서 늑대를 지금 걸어놓고
북에도 보면 늑대를 그려놨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 토템이 늑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바위라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 고대 사회에 여우 무당이 있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공부하면서 이게 진짜 고대사와 그 퍼즐 맞추기인데 지금 잘 보세요. 저쪽에 왼쪽에 있는 남원 대공리의 암각화인데 그 형상을 보세요. 위에 이 형상을 보시면 같은 방패형 암각화에 지금 이렇게 삼각형의 얼굴 모습이 나오죠. 그죠? 자세히 보세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우바위라는 비밀을 풀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고령에 있는 장길이 암각화에도 보면 이쪽 바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귀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걸 보시면 지금 영천 보성리에 가도 이 암각화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형태가 있고 이것도 영일군은 칠포리 암각화인데 여기도 보면 V자형으로 지금 위를 방패형암각화 이렇게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여우바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성리에 있는 안심리에 있는 걸 여우바위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방패형 암각화가 여우 형상을 그리려고 했던 것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충북 음성에서 잡힌 그 포획된 자연산 여우예요. 우리나라에 살던 여우인데 여우가 형상이 이렇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 장기대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봐요. 지금 암각화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광성리 암각화 여우바위라고 했는데 이걸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광남대청에서 나온 관식이에요. 근데 형상이 이거 새 같지 안 생겼잖아요. 보통 관식은 다 새라고만 지금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관식이 새가 있는 것도 있고 여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늑대 혹은 여우. 지금 이것도 분명히 늑대나 여우과를 닮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경북대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약간 여우과를 닮았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관식하고 암각화하고 연결해서 봐도 이 여우바위라는 데 굉장히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시대에 여우무당, 여우귀신, 여우산신이 있었다는 게 자료상으로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뭔가 경상도 지역의 신라 지역에 여우 토템, 여우 귀신하고 관련된 사상이나 생각들, 특히 무속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보면 그 원광법사하고 관련된 우리 답사도 갔다 오고 했는데 원광법사가 지금 안강에 있는 삼기산에 계셨는데 거기에 31살 때가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그 삼기산의 산신이 여우신이었다는 거죠. 좀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기산의 늙은 여우하고 이제 원광법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삼기산 원광서학이라는 장이 나와요. 그래서 원광 스님이 30살이 됐을 때 조용한 곳에 가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 삼기산에 가서 이제 홀로 계셨는데 그 후에 한 4년 지나서 원광 스님이 계시는 조금 가까운데 어떤 비구 스님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왔는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사는 그런 상태였는데 원광 스님은 이를테면 경전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주문 다라니 주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어왔는데 저녁에 그 원광법사가 경을 읽고 있는데 산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산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광 스님은 굉장히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는데 지금 원광 스님 당신 말고
그 옆에 토구를 짓고 주문을 외우는 스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비구를 보니 주술을 닦고 있지만 얻는 것이 없을 것이며 시끄러운 소리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가 머무르고 있는 곳은 이 산신 내가 다니는 길에 있고 오고 갈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려고 해서 합니다 하면서 법사께서 나를 위해서 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오래 머문다면 내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해서 다음날 원광 스님이 그 비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구가 원광 스님을 비웃는 거예요. 수행이 지극하니도 마귀에게 현혹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법사는 어찌 여우귀신을 말을 걱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 그날 밤중에 벼락이 치고 비가 오더니 산이 무너져서 내려가지고 그 주력을 하던 스님이 있는 토구를 덮어버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우산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가 3천산절도 되고 자기가 술법도 최고래요. 그래서 이번 일 그러니까 내가 그 법사를 법술로 해서 산을 무너뜨려서 죽이는 일은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도술이 높다는 거죠. 이해도 나는 장래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다 샤먼적 능력이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인에 통달하지 않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법사가 이곳에서 살기만 하면 자기한테 이로운 수행은 되겠지만 큰 일을 못 하실 겁니다 하면서 중국 유학을 권하는 거예요. 이 산신이. 그래서 이 원광법사가 그 산신의 말을 듣고 중국 유학 결심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유학을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1년 중국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온 원광 스님이 삼기산에 다시 또 찾아가서 산신을 찾아가요. 근데 보통 보면 제가 왜 여우무당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호랑이 산신 있고 곰 산신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그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토템 신앙이면서 이게 다 샤먼들이 그 호랑이 샤먼이 있을 수가 있고 곰 샤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우 샤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광 스님이 다시 찾아가서 산신의 당신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산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아침에 동쪽 하늘 끝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동쪽 하늘에 구름 사이에 커다란 발등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 이름을 비장산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래서 다시 나타난 산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이런 몸을 가졌다고 해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후에 그 고개에서 이 몸을 버릴 것입니다. 법사는 와서 영원히 떠나는 내 영혼을 전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산신이 일러준 날짜에 원광 스님 그 고갯길에 가니까 늙은 여우로 변한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하는 게 뭐냐면 삼기산의 산신이 여우가 변신한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우산신, 우린 지금 사실 여우산신이라는 개념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고. 그죠? 호랑이 산신, 곰 토템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우산신의 실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원광 스님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점찰법회를 도입해가지고 불교를 토착화시켰는데 사실 이 점찰법회라는 거는 순수하게 불교적인 거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이 점을 봐가지고 패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대로 참회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을 이렇게 구별해서 참회를 시키는 건데 그런 점찰법회를 이제 수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세서고개를 이렇게 화랑들의 세서고개를 주신 분이죠. 또 다른 여우 얘기가 어디가 있냐면 한국유사의 도하녀 비형랑이라는 장에 나와요. 여기도 보면 그냥 짧게 얘기하면 진제왕이 원래 사량부 여인 도하녀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유부녀가 있었는데 워낙 예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유부녀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하고 연애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지아비가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지아비가 없으면 되겠냐? 그럼 지아비가 없으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진지왕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도화녀의 남편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진지왕의 죽은 영혼이 도화녀한테 온다고. 도화녀를 찾아와서 네가 나하고 살았을 때 약속하지 않았냐? 남편이 없으면 나하고 연애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도화녀가 방에서 7일 동안 사랑을 하거든요.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비형랑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 비형랑이 나중에 이제 진평왕이 기르는데 15살 때 집사벼슬을 주죠. 그런데 이제 이 밤만 되면 이 친구가 맨날 저 서천에 있는 황천가에 가가지고 귀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귀중들하고 놀죠. 그래서 왕이 부탁해가지고 네가 그럼 귀신들을 데리고 서천에다 다리를 하나 놔달라.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은 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귀교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비영랑한테 진평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 무리 중에 쓸만한 애가 있냐고 해서 천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천거를 받은 애가 길달이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길달이라는 친구가 어떤 재상의 양자가 될 정도로 어떤 총애를 받았는데 그 흑륜산 남쪽에 이제 누각을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해서 달아나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비영이 귀신을 쉽게 잡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 과정에서도 보면 지금 이 귀신 무리들 중에서 천거받은 게 길달인데 그죠? 이 길달이 여우로 변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여우 귀신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전하는 게. 이렇게 삼기산 얘기하고 이 말하고 또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 몇 가지가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여우 귀신 얘기가 많이 있고 여우 무당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거타지 설화에도 보면 나와요. 늙은 여우, 그러니까 여우가 늙은 승려로 둔갑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서해 용왕에 사는 그 신성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와서 주술을 부려가지고 그 용왕 가족들을 끄집어내서 간을 맨날 빼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성여왕 때 아들이 양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신으로 가요. 사신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해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궁사를 50명 데리고 가거든요. 데리고 가다가 실제로 이제 가다가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는 해역에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못 가게 되죠. 못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점을 쳐보게 하니까 그 연못에도 제사를 지내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궤가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이제 어떤 얘기는 거기서 이제 한 노인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용왕인데 이를테면 용왕인데 그런 그 여우가 둔갑한 그 스님이 매일 내려와서 우리 가족을 해친다. 그러니까 활잘소름 친구를 하나를 남겨놓고 떠나면 풍랑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음 날이 됐을 때 그 하늘에서 승려가 내려와 실제 다란히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용왕의 딸을 하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활을 쏴서 죽이니까 그 스님을 죽이니까 그 스님이 늙은 여우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우가 둔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밀본 제사라는 장에도 나와요. 삼국유사에 보면 선덕왕이 병이 들었어요. 선덕여왕이 병이 들었는데 흑륜사 스님, 법척 스님이 먼저 치료하러 들어가요. 궁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낫는 거죠. 안 나니까 이때 이제 밀본 법사가 이제 소문이, 밀본 법사에 대한 소문이 여기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밀본 법사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이제 덕행이 좋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선덕여왕을 치료하는 그 스님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밀본 스님을 불러서 그 궁 앞에서 약사경을 읽고 나서 경을 다 읽고 나서 가지고 있던 육환장이 침실하라고 날아 들어가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늙은 여우 한 마리와 중 법칙을 찔러서 뜰 안에 거꾸로
던지니 왕의 병이 안에 나왔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문장 여기서도 보면 지금 선덕여왕한테 씌었던 게 병을 만들었던 게 여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우 귀신이 씌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요 샤먼적 의식에서는 모든 환자는 귀신이 씌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본 제사가 물리친 선덕여왕한테 들었다가 물리친 것도 여우 귀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국지사에 보면 그 당시는 여우 귀신에 대한 관념이 분명히 있었고 길달리에서도 그렇지만 여우 무당이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고 나면 그렇게 보고 나면 이게 진짜 이건 내가 이게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우형, 방패형 암각화라고 흔히 암각화가 이게 다 사실은 암각화가 다 경상도 지역에만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우의 머리 형상을 좀 이렇게 형상을 한 게 맞을 거라는 거죠. 지금 고령 장기리에서도 지금 요게 지금 여우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성 영청례도 보면 지금 이게 좀 화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여우 같은 형상이 있거든요. 여기 칠포리도 그렇고 이게 실제 우리 토종 여우고 그러니까 입식기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연결시켜 삼국유사까지 연결시키면 결국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여우 무당이 신라 초기 혹은 그 이전 단계 한 몇백 년 단계부터 그 사이에 분명히 여우 무당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승 갈 때는 여우 귀신의 토템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하서 보시면 그럼 여우가 어떤 동물일까 보시면 여우는 원래 달동물이었어요. 우리가 달동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삼조고는 태양동물이잖아요. 태양동물인데 여우는 동양문화사에서 이게 달동물이에요. 지금은 이게 지금 섬유라 해서 두꺼비로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달동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과 부활을 담당하는 게 여우신의 역할인 거예요. 다른 늘 새로 태어났다가 자라다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났는데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미호라고 하는 거가 바로 서항모라고 하는 달과 관련된 그 신선의 사자로 나오거든요. 구미호가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얘긴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구미호한 꼬리가 9개인 거예요. 그래 9개. 근데 재밌죠? 이 삼적으로는 다리가 3개고 구미호는 실제로 꼬리가 9개. 그래서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옛날 신화적 사고에서는 다 이렇게 꼬리를 9개 표현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태양 삼적은 꼬리가 3개고. 근데 이게 보시면 아까 서왕모의 사자라 했잖아. 서왕모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이 삼적은 태양과 관련돼서 1000개를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여기도 보시면 꼬리를 이렇게 9개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구미호가 꼬리가 9개라는 말이 그냥 나중에 지어낸 게 아니고 신화시대에는 실제로 여우의 꼬리가 9개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여우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기도 보세요. 다 이 꼬리가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삼종은 다 꼬리가 또 3개예요. 이 다리가 3개예요. 이런 게 다 신화적 사고에서 나타난 건데 이 우주 자연의 법칙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요것도 지금 정가가 5호묘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 이쪽에 삼청조가 있고 여기 구미호가 있고 구미호는 이렇게 다 꼬리가 이렇게 실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9개. 털인데 꼬리가 긴데 9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일부러 표현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해놨죠. 다 이렇게. 근데 그게 요게 지금 3개고 9개인 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대 신화적 사고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게 지금 공공이라고 하는 공공시의 신화가 상류시라고 있는데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산해경. 산해경 책이 있는데 이게 전국시대에 당시 동북아시아의 그 태음시 신앙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태음시 신앙은 뭐냐면 각 지역의 재생신을 담당하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에서 그 재생신하고 연결되는 신들이 다 틀린 거예요. 동네마다. 옛날에 다 시적 부족 사회였으니까 우리도 호랑이 토템도 있고 곰 토템도 있었듯이 사슴무당도 있듯이 그렇게 다 달랐었어요. 그런 걸 다 표현하는데 그 상류씨를 표현할 때는 보면 이 사람은 이 상류씨는 이렇게 9산에서 나는 그 먹이를 이렇게 먹는 거로 돼 있거든요.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근데 이걸 보시면 구수에 대한 관념이 나와요. 재밌는 게 세계 종교문화사를 공부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구수가 잘 안 나와요. 고대 신화에. 근데 동북 지역에서 구수가 나오고 이게 나중에 초원을 통해서 북유럽 신화에는 구수가 들어가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3수하고 7수가 신성한 숫자지 구수가 신성하지가 않거든요. 동북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3000년 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5000년에서 5500년 전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홍산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홍산문화에서 나왔는데 만주에 있는 홍산문화에서 나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금 큰 용이 9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그죠? 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잖아요. 근데 9에 또 9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9 곱하기 9니까 81이 나오죠. 우리가 천부경 아시는 분들 있죠. 그죠? 천부경 81자로 돼 있죠. 동양의 이 도가적인 도는 다 하나에서 셋으로 갈라지고 일단 셋에서 9이 나오고 9에서 4, 82 이렇게 수리가 이렇게 번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법칙에 대한 수리적 개념이 나온 게 바로 아까 말한 상류가 머리가 9개인 거 하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미호도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구미호가 달동물인 게 이게 9배 변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이게 우리가 관찰자 시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이 여기 있다고 치면 올해 정월 대보름에서 달을 뜨는 걸 관찰을 하면 여기서 떠요. 그런데 내년 정월 대보름 날은 여기서 떠요. 무슨 같은 데서 안 떠요. 근데 이게 9번 가요. 근데 9번 가고 10번째도 저쪽으로 가냐 하면 안 가요. 그 다음에 돌아와요. 그래서 구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9번 갔다가 9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달의 순환 법칙인 거예요. 그럼 달동물이니까 달동물을 영으로 삼았으니까 꼬리가 9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미호가 잘 변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와전된 거죠. 이게 이제 종교적 의미였었는데 그게 나쁜 뜻을 해서 이제 잘 변한다는 걸로 바뀌죠. 그러면 이 태양은 탐적으로는 그러면 왜 꼬리가 다리가 3개냐 하면 탐적으로는 간단해요. 우리 이 동이족하고 우리 원래 조상들이 기본적으로 삼신산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올해 동지에 해가 있으면 여기서 떠요. 춘분과 추분에서는 여기서 뜨고 하지에서는 여기서 떠요. 이게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가 닭태양이란 말이에요. 아니 까마귀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 태양은 이렇게 세 다리로 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적으로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구미호하고 삼조가 세트가 돼서 구미호는 9고 이게 3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미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태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하면 맞죠. 근데
실제로 이건 다른 사람이 저처럼 해석한 건 지금까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신화나 이런 숫자들, 신화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 대부분 뭐냐면 천문관축하고 관련돼 있어요. 태양, 달, 금성, 북두칠성, 그다음 가시오페아, 그다음에 그 뭐죠? 또 방패로 돼 있어서 있는 거 그게 뭐지? 오리온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신성한 별이면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의 변화수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서 신화적으로 유포를 해야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 의미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봐요. 그럼 여우가 어디서, 여우바이라는 말이 나온 여우무당들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해명하면 역사가 또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 제가 찾은 거는 황해도에서 제작된 구전설에서 찾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단군 기자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옛날에 밤나무에서 밥을 따먹고 온나무에서 옷을 따 입던 시절, 황금 시절이죠. 근데 이것도 이런 표현도 보면 사실 산해경에 나와요. 산해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사람 하나가 떨어졌는데 한데 그 남근이 65발이래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남근이 워낙 크니까 동물들이 이제 사랑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모두 피했는데 곰이 굴속에 있다가 사랑을 해서 맞이해서 단군을 났던 거예요. 또 그 후에 여우가 받아들여서 기자를 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익히 단군하고 곰은 알죠, 그죠?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탄생하는 과정에 여우 토템 세력이 개입됐다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문장에서. 그러면 답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기자조선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관련돼서 경상도 지역에 여우무당이 생겼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재밌는 게 하늘에 떨어진 사람의 남근이 65발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환웅 세력이 제가 계속 공공 얘기를 하잖아요. 칠성님을 신앙하는데 태양 에너지하고 뱀 에너지가 우주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신화적 사고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업신이라고 하는 구렁이가 생명에 보이지 않는 영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구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하고 관련됐다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풀 때 이렇게 다 같이 연결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어로 전달되지 않는 민족사의 비밀이 지금 여우무당으로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전설을 단군신화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사람이 환웅이고 곰과 결합해서 단군을 낳았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여우가 만나서 기자가 탄생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황해도 구전설의 역사적 성립 배경이 어떨까 하고 추론을 해보면 바로 고죽국이란 나라가 여우를 사자로 하는 농업식을 토템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죽국. 그래서 이들 고죽국 사람들과 기자무리가 결합했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1차적으로 들어왔었고 먼저 들어왔던 단군조선 후손들이 섞여 살면서 이야기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황해도 구전설인데 또한 뒤늦게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뒤늦게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왔던 조선의 무리 중에서 여우를 농업신으로 여겼던 사람들 중에 경주 안춤이 안각화를 그렸고 그들이 방평안각화를 그린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강의할 때 늘 그랬잖아요. 단군조선 사람들이 은나라 무정 8년에 요동 서부하고 북한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들어왔던 환웅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나중에 요새 지역에서 기자조선이 됐다 한시조선이 변해서 다시 들어온 사람들하고 황해도 지역에 섞여 살면서 그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제 말은. 근데 이거를 제가 했잖아요.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암각화들이 다 여기만 있어요. 경상도 지역에만. 실제로 고각 지금. 그런데 봐요. 평양 지역에 있던 그 우거왕이 그 항무자한테 망하기 전에 얼마 전에 역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한테 이제 건의를 해요. 그 상황을 국가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 거라고 건의를 했는데 왕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왕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역경영이 진국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진국으로 이주했다가 그러니까 진국을 동남쪽으로 이주했다고 진국으로 동지 진국 이렇게 나와요. 기록상에 보면. 근데 역경영이 그때 2,000호를 데리고 왔다 그래요. 2,000호. 그러면 2,000호면 한 가족에 5명씩 하면 거의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바로 그들이 이 경상도 지역에 퍼져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구전설화, 아까 말한 여우 얘기하고 한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고죽국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들이 암각판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하면 문헌적인 거 하고 고고학적인 거 하고 신화적인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해서 말이 맥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죽국을 알아야 요 토템 이야기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황해도에 전에는 구전설화가 바로 뭘 말하냐면 기자조선이 나나 하류에 있던 고죽국에서 출발했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사람과 여우가 만난 기사를 낳았다는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자조선이 요소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나나 동쪽에 있었던 고죽국의 토템이 바로 여우였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그 지역에서 기자 일족의 것으로 보이는 기후명 이렇게 기후라고 써있는 청동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죽국 지역으로 기자가 들어온 것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최근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군조선에 영토에 있었던 고죽국으로 기자가 들어와 기자조선에 탄생한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단서가요.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요. 삼국유사 보조선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당나라 배구전에 이런 말이 있다. 고구려는 본디 고죽국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주나라에서 기자에게 봉해 줌으로써 조선이라 일렀습니다. 지금 여기 정보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해주라고 하는 거는 내각주예요. 요거는 내각주라는 게 뭐냐면 이련 스님이 문장 안에다 각주를 친 거예요. 고죽국이 해주에 있었다고 지금 이련 스님이 이해하고 있는데 고죽국은 원래 뒤에 나나 북경에서 동쪽으로 얼마 안 떨어진 나나 하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반도로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 표현도 이게 이동한 걸 빼고 그냥 문장으로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원래 옛날 조상들이 고죽국에서 출발한 기자조선 무리들하고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더 찾아보면 원래 영양왕 때 이제 우리가 수당 전쟁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나라 수양제가 이제 고구려를 침공하려고 할 때 배구라는 사람이 올린 그 왕한테 올린 그 글에 있어요. 고리의 땅은 본래 고죽국이었으며 주나라 때에는 기작을 봉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신당서 구당서에 이제 보다 편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련 스님은 그 책을 보고 삼국지세다 이걸 집어넣은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런 문장도 이걸 지금 해석을 못했어요. 역사학에서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말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경주에 있었던 여우무당하고 안각하의 여우하고 저승 갈 때 여우 관식하고 삼궁주사에 있는 여우무당 관련 여우산신 얘기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시키면 이렇게 전해진 정보에 정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풀 수가 없었다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퍼즐 맞추기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기자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흔히 이제 약간 제야성이 있는 사람, 제야라고 표현하는 사학자들 쪽에서는 지금 고죽국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전관우 선생, 윤내연 선생, 이용문 선생 등은 기자 혹은 은나라 유민들이 고죽국 지역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고죽국 토템이 여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병도 같은 경우는 이게 평양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바로 들어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건 사실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중국 학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정동기가 나왔잖아요. 고죽국 지역에서. 그래서 고죽국 지역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고죽국에 흔히 우리가 백이숙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던 데가 고죽국이에요. 백이숙제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나중에 큰 지도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산해관이거든요. 여기 거꾸로 놔야 돼요. 산해관이 중국 쪽인데 좀 영평구에 여기 노령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지금 고죽국이 있었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고 요번 지도는 뭐냐면 백이숙제 이야기 알죠? 그러니까 주나라 말에 백이숙제가 이제 백이숙제라는 나라 고죽국이 있었는데 그 고죽국에서 이 백이와 그 숙제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숙제 네가 왕위를 군위를 계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죽었는데 숙제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막내거든요. 삼형제 중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 하세요. 그러고 백이한테 밀어요. 근데 형은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고 둘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백이도 떠나고 숙제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하고 숙제는 주나라의 주나라 무왕이 서백참이라고 나와있대요. 기록에 서백참이라고 하는 주나라 왕이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노인들을 잘 공경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는데 가니까 서백참이 죽고 아들이 계승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장례도 다 치르지 않고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를 마지막 왕 주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죽고 장례도 제대로 안 치고 전장에 나가는 게 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하로서 주군을 치는 게 충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말리죠. 말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강태공이 말려요. 강태공이 말려서 겨우 살았어요. 예,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주무왕이 이제 은나라를 멸했잖아요. 이제 은나라 세상이 되니까 자기는 은나라 녹봉을 안 먹겠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다가 굶어 죽는다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얼마만큼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유교에서 공자가 이제 이걸 백이숙제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충절에 대한 아주 사표를 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정몽주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인물이죠. 유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청나라 때 지도인데 요 보면 여기 황하예요. 황하 오르도스에서 이렇게 해서 쭉 꺾어져서 이게 산동으로 나오는데 요렇게 꺾어지는 지점에 여기 보면 백이
여기 묘예요. 백이숙제 묘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요 산이 아마 수양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고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설명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내가 풍요도 얘기하면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단군 조선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늘 이롭게 하고 홍익인간하고 적합운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죽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뒤에 자료 설명을 할 텐데 단군조선이 은나라 무정 8년에 망해요. 무정 8년에 망하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164년에 공백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고죽국은 원래 단군조선이 있던 강역에서 164년에 공백기가 있을 때 성장한 지역 집단이라고. 그런데 지금 백이숙제라는 행동을 보면 바로 단군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치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 이데올로기적 그런 삶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신이 이 백이숙제한테도 지금 배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양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면 지금 아버지는 막내한테 줬는데 막내는 형이 마시려 하고 그러니까 서로 둘 다 안 한다니까 할 수 없이 중간놈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도 의하고 충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단군이 가지고 있었던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신세계 종교 문화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쉬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고죽국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요 토템을 이해하려면 하고 발생 지역을 이해하려면 고죽국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고죽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공간적으로 상당히 넓었더라고요. 문헌 자료를 보니까 그 요사지리지에도 보면 옛날 고죽국 땅이 중부의 이게 뭐냐면 흥중부조에 보면 이 지역이 고죽국의 치소였고 지금 영양선 조양이라는 기록도 나타나고 또 대청 일통제도 보면 토묵특이기는 본래 고죽국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토묵특이 관할 지역에 보면 요령상에 있는 북표, 부신과 내몽골, 오한기까지 포함하더라고요. 또 금주부지라는 책에도 보면 영원주는 지금의 흥성은 상해 고죽국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이런 기록을 가지고 지도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고죽국이 이게 난하거든요. 북경이 이쪽에 여기 북경이 있고 여기 난하인데 난하 지역에 있는 이렇게 작은 고죽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앞에서 그 문헌 자료에 있는 고죽국 강역이라고 하는 거 다 체크해 보니까 이만큼 돼요. 무슨 소리냐? 단군 숙신이 있었던 단군 조선이 있었던 초기 강역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지금 문헌 기록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원래 단군 숙신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나라 무정 8년에 이게 공동체가 무너져서 요동반도 남과 서북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문기에 보면 그러고 나서 164년에 공백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공백기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고죽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약간의 주도권을 획득하면서 나름대로 느슨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죽국이 생각보다는 단군 숙신이 망하고 164년이 공백기가 있을 때 이 단군 숙신을 약간 대행하는 작은 공동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기자를 고죽국 지역으로 보내서 조선이라고 했거든요. 조선의 왕으로 삼았거든요. 결국은 단군 조선의 땅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고죽국이 확장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고죽국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왕을 삼았다. 이렇게 보면 얘기가 얼추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고죽국의 판도는 나나 하류, 또 대능하, 그리고 그 이부까지였는데 지금 제가 이것도 일부러 송호종 교수 같은 경우도 논문에 보면 송호종 교수가 이병도 선생의 손자뻘이거든요. 고조선사를 강단해서 제일 먼저 논문을 쓴 학자예요. 그런데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고죽국 강약 대체를 수용하는 그 입장을 냈더라고 논문에 보니까 제 책에 지금 깍주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밌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이 원래 단군 조선 땅이었는데 우리나라 무정이 무너져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164년에 공백기가 있을 때 이들 지역의 약간의 지배권을 회복한 사람이 고죽국 세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에 기자가 들어와서 조선의 왕이 된 거죠. 단군 조선의 일종의 이제 명칭상 계승자가 생긴 거고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자 조선에 아까 그 여우가 나타나게 되고 그죠? 체록된 시절 여우가 나타나고 이 기자 조선이 고죽국 사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에 환웅이 내려와서 여우하고 사랑을 해서 기자가 나왔다는 그 전설이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온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암각하가 형성이 됐고 그 암각하의 방패형 암각하에는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안신리 암각하에서는 여우바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여줬듯이 실제로 암각하를 자세히 보니까 여우의 형상의 얼굴들이 나타났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저승 갈 때도 여우 반식을 하고 갔던 것이 몇 가지 드러나고 삼국유사에 여우 관련, 여우 산신 얘기가 나오고 여우 무당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이런 역사 흐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경주 지역에 고죽국 사람들이 들어왔고 여우 토템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보면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현우 생각이라고 해놨는데 고죽국의 관점이 뭐냐면 고죽국은 원래 단군조선, 단군 숙신의 강역에 속해 있었는데 그러다 은나라 무정의 북벌로 인해서 밀려오는 서쪽의 융적들을 피해서 우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으로 이주한 후 164년에 공백기가 발생했을 때 고죽국이 커지면서 단군 조선의 강역 상당 부분에 더 관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죽국에 대한 관점도 보면 지금만 동북공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보면 요 뒤에 있는 자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고죽국에 대해서도 공정을 했다고. 무슨 말이냐면 뒤에 와서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은나라가 망할 무렵 나나 지역에 있었던 제후국이었는데 실제로 망한 건 고죽국 제나라 환공이 북벌할 때 망한 거로 기록이 나와요. 이건 관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관자라는 책에 나오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고죽국이 상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탕임금이거든요. 상나라를 세운 탕임금이 고죽국을 제후로 병했다, 고죽국을 제후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제가 보면 공정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제가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고죽국이 은나라 제후국이었던 기록은 언제부터 나오냐 하면 당나라부터 나와요. 기록상. 쉽게 말해서 사기액 이런 데 없단 말이에요. 당나라부터 나오는데 장수절이 사기 주본기에서 고죽을 주석하면서 주장한 거예요. 당나라 때부터 관점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나라 때 사마정이 사기의 주석서를 지은 사기 세문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은나라 탕왕상월 병인년에 보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그전에는 없다가 사기를 주석하고 사기 세문 이렇게 할 때 주석에 편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지금의 공정을 하듯이 고죽국에 대해서도 공정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중국 학자들은 상나라 초기부터 고죽국에 봉함을 받았을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진시대 황보밀이 더 빠른 시기에도 주장하는 게 나와요. 보면 근데 이 주장도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논증을 해놨는데 책에 서진의 황보밀이 탕이 특별히 묵태씨를 고죽에 봉했고 구엽 뒤에 고죽군의 두 아들이 백이숙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요? 근데 이게 주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묵태씨에서부터 9세대가 지나니까 백이숙제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부터 1046년까지 555년 동안 31명이었단 말이에요. 동시대에 같이 출발했으면, 그죠? 기록에 있는 상나라는 555년을 유지하면서 31명의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같은 탕임금이 봉했는데 9세대 만에 백이숙제가 나오냐, 마지막 왕 임금이 나오냐,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진실이 아니고 결국은 후대의 사람들이 공정을 했을 거라는 거죠. 고죽국하고 중원하고 연결시키는, 동국지역을 연결시키는 공정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국이 지금처럼 커진 건 사실은 청나라의 강역이거든요. 명나라도 짧았고 들어가면 짧아져요. 근데 상나라도 사실은 무왕 때까지는 이 무왕이 상나라의 중흥조의 중간쯤 되는데 무왕 때까지는 사실은 황하 중앙의 조그만 나라였어요. 실제로 한 이 정도뿐이 안 됐다고. 이제 무왕이 뒤에 나오는데 은나라 무정 8년이라고 해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격을 해요. 토방, 비방, 동방, 강방. 이게 공격한 게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은나라 무왕 때까지는 여기도 지 땅이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지 땅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지들 땅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재 고고학 자료하고 문헌 자료에 나오는 고죽국 관련 인물은 5사람뿐이 안 나와요. 백이, 숙제,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친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기록상들이 5분뿐이 안 나와요. 고고학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결국은 고죽국은 제가 말한 대로 원래는 단군조선의 강역 내에 포함됐던 하나의 지방정권이었다가 단군조선이 은나라 무정에 동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164년 공백이 있을 때 그 여백에서 확장되고 있었던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원래 단군조선에 편입되어 있었던 소국이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중국하고 상나라는 중국과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상나라가 고죽국이 상나라 제후국이 된 시기는 언제쯤일 겁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제후국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백이숙제 아버지 때쯤에 그 은나라 무정
무정이 공격할 때 보면 서북 쪽하고 북방은 정복을 했지만 동북을 정복했다는 기사는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경 지역을 공격했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동은 공격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동반도하고 북쪽하고 서북 쪽하고 남쪽은 공격한 게 나오는데 이쪽 동북 북경 지역이나 이쪽 나라 지역 공격했던 기록은 지금까지도 갑골문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나라가 무정이 광역을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단군 조선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난 그 여백을 여기서 자생해서 이렇게 확장한 그런 세력이 지금 고죽국인데 결국은 무정 이후에 상나라가 확장되면서 고죽국 말년에는 제후국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후국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전체 말은. 그러니까 이 이승유의 제왕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한번 보세요. 단군은 제고죽 요임금과 동시대 무진년의 나라를 세워서 우순을 지나서 하나라 때까지 왕위에 계시다가 은나라, 호정, 무정을 가리키는데 8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산신이 됐고 나라를 다스린 지가 1028년이다. 그 다음에 164년이 지나서 기자가 나타나서 다시 군신관계가 세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이 164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만약에 이승유가 그냥 추측을 해서 썼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150여 년 혹은 160여 년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추측했어요. 근데 164라고 특징을 한 건 뭐냐 하면 이승유가 본 어떤 텍스트에 164년을 계산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생각하면 그렇게 164년 특징 같은 정보를 근거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단군 조선이 있었던 공간에 164년에 여백이 있었잖아요. 이때 나나하루에 있던 고죽국이 제법 힘을 구축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력을 확장하는 단계가 벌어졌을 거라는 거고. 근데 이때 은나라, 아니 상나라에서 제후로 편입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무정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나라 초기부터 고죽국이 상나라의 제후국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똑같이 중국애들이 공정을 한 거라고. 물론 무슨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 얘기도 제가 자꾸 하는데 여기도 환단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환단고기 기록이 바로 이 무정기사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유가 쓴 제왕문기가 텍스트가 더 정사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환단고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20에서 단군 소태 때 제위 47년경에 은나라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켜 이미 귀방을 물리쳐, 아까 귀방을 물리치는 거 나왔잖아요. 다시 대군을 이끌고 sak도, 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대패해서 바치를 참하고 조공을 마쳤다. 이게 뭐예요? 당시 은나라 무정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무력적인 국가로 성장해가지고 뒤에도 나오는데 왕비도 전장을 나가요. 남편만 전쟁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왕비도 군복을 입고 도끼를 들고 전쟁에 나갈 정도로 은나라 무왕기는 나름대로 무력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 다 이겨서 영토가 이만큼 확장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들어와서 패해가지고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거꾸로 써있다는 걸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뭐 진실일까는 사실은 주역 수화기제 편에 보면 호정죽 무정이 기방을 공격했던 기록이 나와요. 제 말은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기록이 없는 게 아니고 요 표현을 쓸 수 있는 자료가 주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상황은 거꾸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왜? 단군조선이 대단한 그 힘을 가졌던 국가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왕국에는 바로 그 무정 때 단군이 아사다로 들어가고 돼 있잖아요. 근데도 여기서는 더 반대로 해가지고 대단군 조선이 그 무정이 오는 공격을 물리치고 조공까지 맞았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얘기한 얘기지만 이게 보면 사실은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는 아주 단편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사실은 이게 사실로 기록이 되니까 이게 판정이 나냐 하면 갑골문이 발견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거예요. 갑골문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나라 때는 국가의 대사는 어떤 대사든지 점을 쳐요. 그 완전히 귀신나라거든요, 상나라가. 모든 행동을 귀신한테 의뢰해서 판단한 게 상나라거든요. 그 귀신나라에서 그게 병폐가 있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나라에서는 인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 섬기다가 나라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귀신국. 그래가지고 사람 중심, 이성 중심. 종교는 사실은 감성 중심이잖아요. 그런 역사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사진으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게 무정의 부인의 도끼거든요. 권력을 나타내는 게 무정 부호물이라고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은나라 은하에서 발굴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무정 왕비의 무덤이 나왔다. 거기서 나온 도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부인도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강방을 공격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정의 부인도 단독 전쟁을 자기가 대장으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은나라의 군사력이 나오는 그 정보가 강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10만 3천 명을 투입했다는 게 갑골문입니다. 당시 10만 3천 명 대단한 병력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3천 몇 년 전인데 몇백 년 전인데 인구 대비로 하면 우선 한 100만 되고. 그러니까 강족이 어디냐면 여기 있으면 강족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무정기에 우리 단군조선도 피해를 봐가지고 무너진 것이 지금 기록상으로 나오는데 이걸 한달 우리는 뒤집어 엎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은나라가 여기였었는데 기자의 기씨들 고향이 여기거든요. 여기 토방하고 기방하고 공방, 강방 얘들이 지금 요때까지만 해도 무정 이전까지만 해도 상나라에 완전히 배속된 게 아니고 방국 형태를 가지고 거래하던 나라인데 거꾸로 얘들이 자꾸 침략을 해요. 괴롭히니까 은나라 무정이 힘을 빌려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 토벌작전을 벌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면 단군조선이 은나라 무정 8년에 망했다고 하는 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 하면 은나라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무정기가 지나면 갑골문이 이게 사라져요. 그럼 얘네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갔겠냐고요? 이쪽으로 갔겠어요? 이쪽으로 갔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쪽은 알다시피 다 사막이에요. 이쪽 저쪽은. 그죠? 여기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가려면 저쪽까지 감속선까지 더 가야지. 쭉 더 나가야 되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이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면 은나라 무정이 이렇게 공격할 때 이쪽 사람들이 피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들으니까 여기 농업국가고 선의 공동체고 그런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그 샤먼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기서 병기 그 얘들 뭐 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긴 창을 들고 다니고 이 전쟁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죠? 이 애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있던 지배자 엘리트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리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공격해가지고 거꾸로 물리치고 얘한테 조공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한강고기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조심할 건 조심하고 비판할 건 하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나라 무정기 단군 조선 사람들이 요동반도 남부하고 서북한 지역하고 충청도로 해서 이렇게 경상도로 이 루트가 실제로 단군 조선, 우리가 단군 신화를 건국 신화로 하면 이 루트를 서북 쪽에서 동남 쪽으로 오는 루트를 통해서 한민족이 주맥이 흘러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또 비판하는 것 중에 비판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흐르는 게 맞는데 판단고기에는 신라사가 빠졌어요. 정통성 문제에서 원래 신라정통론에서 고구려정통론을 하려니까 판단국에서 신라를 빼버리고 판단국에서 고려까지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없어요. 근데 그걸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그걸 맹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루트가 우리가 보통 민간 판단고기에서는 신라를 뺐지만 구도지를 보면 이렇게 들어왔다. 이 무정 때 보면 그 나나 고죽국 주변을 공격한 중국 기록도 없고 고각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동까지는 공격한 기록이 나오는데 각골문에 이 북경하고 동북 지역 기록한 건 아직도 각골문에서 발견이 안 됐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베이징 동부 지역에서 무정 을미는 직후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상나라 청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고죽국이 상나라의 제국이 되려면 무정 집권기 이후나 돼서 어떤 시기에 제국이 되면 됐지 절대로 처음부터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를 제가 분석해서 보면 고고학적으로는 상나라가 11세기가 돼서야 북경 지역이 진출한 게 드러나요. 현재 고고학 최근까지. 그러니까 무정기에서 한참 지나서 한 100여 년은 지나야 북경 지역으로 상나라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이 고고학적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BC 11세기. 예, 기원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기가 지나서 적어도 이 무렵이 되어야 고죽국이 상나라의 어떤 그 권력에 어느 느슨하게라도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고고학 자료에서는 고죽국이 은의 제국국이었음 알려주는 자료는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나온다고 해서 처음부터가 아니고 무정기 이후에 특정 시기에 고죽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나라 무정이의 단군조선이던 강역에 권력 공백기가 생긴 틈을 타서 고죽국을 제국으로 삼아 자신들의 영향권에 편입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이건 제 책에 있는 게 이제 수시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전조선과 후조선 사이에 164년의 공격이 생겼고 은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나 동쪽의 고죽국이 제국으로 봉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은나라가 무너지고 기자가 고죽국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역사의 진실일 거라는 거예요.
되거든요.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면 기록상으로 고주국이 망하는 기록은 나와요.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663년하고 600년하고 완전히 망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나라가 있고 여기 제나라가 있고 옆나라가 있고 제나라가 있고 나라 지역이 있으면 나라 상류에 산용이 있거든요. 이 산용 애들이 연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일시적으로 무너뜨리니까 제나라 환공한테 연나라에서 구원을 요청해가지고 제나라 환공이 거꾸로 공격해서 산용을 공격해요. 요게 기원전 663년이에요. 1차 공격이. 그랬다가 2차 공격을 600년에 해요. 다시 600년, 기원전 600년에 공격을 하는데 나라 지역에 있었던 이지, 영지, 고주 이런 데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은 것처럼 관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봤을 때 고주국은 기원전 600년에 망한 걸로 되어 있죠. 기록상으로. 이때 망한 고주국 사람들 제가 보면 그래요. 나라가 있으면 이때 이쪽에서 공격을 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도 그전에도 이미 여기에 기자전에 포함되었겠지만 이 사람들도 여기서 이쪽으로 공격해서 망했으니까 주력은 동쪽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쪽에 있던 고조선 세력한테 편입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평양으로 들어왔다가 우거 말에 아까 말한 역경이 때 2000호가 밀려 내려올 때 경상도적으로 들어온 세력들이 바로 여우 토템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는 입장에서 보면 매끄럽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죠? 충분히. 지금 계속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 지금 설명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또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에 여행 가신 교토 가면 제일 큰 신사 중에 하나가 이나리 신사가 있어요. 이나리 신사하고 팔판 신사하고 거기 다 있고 같이 다 붙어 있는데 이나리 신사가 뭐냐면 변홍사하고 관련되는데 여기 이나리 신사에서 모시는 신의 사자가 여우예요. 여우인데 이 이나리 신사를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하타시인데 한자로는 이게 진나를 진짜로 쓰거든요. 그럼 발음이 하타시예요. 하타시인데 이 하타시가 신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나리 신사는 일본에 3에서 4만 개 정도 있는데 일본 전국에서 신사 중에서 등급이 3, 4등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일본 신사 세력 중에 3, 4등 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 여우인데 그걸 모시게 된 배경인 하타시가 신라에서 갔고 그럼 당연히 하타시가 모시던 여우 귀신은 여우 사자신은 여우신은 여기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내가 공부하다 하를 못해서도 쓸 건데 일본을 연구를 잘하면 일본 속에 한국을 풀 수 있는 비밀이 다 많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신토가 안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토신이. 우리는 다 습합되면서 변형돼 버렸잖아요. 다른 불교가 들어오기도 하면 이렇게 다 그렇게 됐는데 걔는 아직도 그 신토신을 그대로 모시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면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나리 신사에 가보면
얘들이 한 3, 4만 개 정도 되는데 이날 신사 상징이 바로 여우 조각 2개예요. 그러니까 이날 일본 가서 이날이 신사를 가는 데마다 신전 앞에 여우 2마리가 서 있어요. 양쪽에 다 서 있어요. 지금도 일본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우 토템의 흔적인데 재밌잖아요. 한반도에서 지금 다 사라지고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찾아냈듯이 방평 안각화를 여우무당이라고 여우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구전으로 남아있고 삼국유사에 여우산신 얘기가 남아있고 여우귀신 얘기가 남아있고 여우무당 얘기가 남아있고 황해도 전설하고 연결해보니까 우리 원래 한웅 세력하고 곰하고 만나서 단군조선이 됐고 같은 세력하고 여우 토템족하고 만나서 기자가 됐다는 말이 있고 기자가 들어왔던 강역이 고죽국이었고 그래서 이 여우 토템이 이동해서 일본까지 갔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자조선이 나나 하류 지역 고죽국 주변을 2차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역사가 풀리잖아요. 고대사가. 이게 교토에 있는 이나리 신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꼭 2개가 있어요. 신사 앞에. 이렇게 2개. 조그만 신사, 요렇게 요만큼씩 해놓은데도 앞에다 조그만 인형 같은 그 여우를 세워놓은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보면 저쪽에는 열쇠를 물고 있어, 이네. 그 뭐예요? 곡식 창포. 그 곡식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벼이삭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동물이라 했잖아요, 여우가. 재생동물이잖아요. 부활. 그 다음에 풍요.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우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거는 이제 그 하타시, 그 도레인 하타시 얘기예요. 이나리 신사를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은 후손들이 생겼는데 이나리 신사는 후시미에 있는 이나리 신사가 총 원산인데 교토 야사스 아래에도 있고 또 전국에 무려 4만 개나 되는데 특징으로 붉은 토리와 여우가 특징이고 총 원산인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세운 것은 바로 교토 지역의 호족인 하타시의 후손들이에요. 하타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타시는 진이라서 이게 재밌어요. 진시황의 13대 진시황의 후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애들이 그 도레인 그러니까 똑같아. 중국 때도 얘들도 이제 공정이 일종의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한반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이게 지금 여기는 진짜를 자기가 이렇게 하타시를 진을 이렇게 써놨다는 표가 이건 다시 진에서 왔던 소리예요. 이 진국에 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바꿔요. 이나리 신사는 하타시의 조상을 모신 것이 기원이고 여우 신앙의 대상인데 그는 이나리 신의 여우는 이나리 신의 사자이다. 농업신의 사자고 부활을 담당하고 토템 아까 제가 태음신이라고 한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 자료인데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교토 후시미에 위치한 신사로 전국에 있는 약 3, 4만 개 이나리 신사의 총 본산인데 쌀, 농업, 술, 재물, 성공을 기원하는 신사로 간사이 지방에서 가장 많은 새 참배객을 본다. 이게 이제 처음 세워진 건 711년이에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가. 지금 그 신사가 있는 뒷산이 지금 이나리산이라는 거죠. 이나리산. 하타시 수호하는 신으로 모셨다 이렇게 되고 이 하타시가 이거는 지금 교토가면 다 설명을 해줘요. 한반도에서 양장 기술을 전해준 사람들이라 지금 교토에 가도 직방 그 거리가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비단 짜가지고 장사에서 돈 벌던 거리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 상업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교토에 가보면
동남쪽에 보면 큰 무슨 천 이름 모르는데 천이 있더라고. 근데 이쪽 그 충적 평야를 이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평야를 개발해서 굉장히 부를 획득해가지고 일본 왕실의 재무장관을 이 사람 집안에서 배견을 했어요. 그 상상을 해봐요. 일본 왕실의 재무장관을 집안에서 100년을 했다면 일본에서 제일 부잣집인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여우무당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우귀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이제 교토의 작은 신사에 가면 안내문에 뭐라고 썼냐면 하타씨가 5세기부터 교토에 연장기술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신사의 기록에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했나 하면 하타씨가 처음에 이주해서 5세기 후반 무렵에는 18,670명 기록상 그러니까 한 100년 만에 한 시족이 거의 2만 명을 불어나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불어나겠냐고 옛날에 다 죽잖아. 옛날에 부잣집들이 씨를 많이 번성한다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그 광룡사 있잖아요. 그 일본의 반가사일상 아시죠? 일본에 있는 반가사일상 목절된 국보 1호로 그 절도 하타씨가 돈 다 내서 지은 절이에요. 이게 보면 그 7대 사찰 중에 하나인 교류지 광룡사가 있는데 이게 6세기 일본 정계 실세했던 하타씨가 이게 하타 가와카츠라는 사람이 창건한 절이다. 일본 속의 한국 문화라는 책, 이진희 선생님 진 책이 있었고 옛날에 봤는데 한 3억 몇 권 돼요. 일본 전역의 한국 문화를 추적한 제일 한국인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해야 되나 당시 일본의 미륵 신앙을 신라계인 한타씨와 나니와키씨 등이 재빨리 받아들인 결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왜 흑련사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흑련사의 그 원래가 흑련사가 천병님인데, 그죠? 천병님인데 계속 그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천병님에다가 절을 지으려고 아도하사구도 했다, 묵법자도 했다, 실패하고 또 누구죠? 목장님 차돈. 이차돈도 여기다 절 지으려다가 왕명거 이게 해서 희생 당하잖아요. 여기다 진 이유가 여기가 당시 신라인들의 성소 소도였고 소도인데 소도 이름 천명님이라는 거는 하늘이 그대로 비추는 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웅이 하늘 세계에서 이상적인 하늘 세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홍익인간하고 접합운생하고 위민 정치를 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수합했을 때 처음으로 수합했을 때는 도솔천에서 그죠? 하생을 하셔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미륵부처를 모시는 것이 우리 구조하고 맞았기 때문에 미륵을 강주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미륵 신앙을 일본으로 가져간 게 바로 하타시 계열이라는 수입해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왕룡사 일주문이거든요. 이쪽은 지금 그 성덕태자를 모시는 전각이에요. 성덕태자를 모시는 전각 바로 옆에다 하타시를 모시는 그 사당을 만들어놨어요. 작게. 그러니까 그때 태자가 성덕태자였잖아요. 불교를 중흥시키는 일본 불교를 중흥시키는 게 성덕태자인데 그때 이게 돈을 대서 하타시 집안에 돈을 다 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성덕태자 옆에 하타시 사당이 여기 모셔집니다. 그래서 결국 봐요. 이게 83호 미륵이잖아요. 우리 미륵이잖아요. 그게 저게 일본의 국보 이름이 그 광룡사에 있는 미륵이거든요. 너무 닮았죠. 뭐 지금 저 목자가 뭐 한국사라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국가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광룡사의 이 만가사유상 보고 남겨놓는, 이건 세계 문화사에 계속 돌아다니는 표현이에요. 그죠? 감히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살아있는 예술의 빛이다. 네스퍼스라고 알죠, 철학자고. 또 지구가 멸망하는 날 가장 먼저 꺼내야 할 작품이다. 앙드레 말로 프랑스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만큼 힘이 있었으면 이거를 봤으면, 그지? 이거 이상으로 극찬을 했겠죠. 저거는 그냥 목조각이고 이거는 공정이 한 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건 목조각을 해서 본을 떠가지고 합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타시 고향에 울진이라는 설이 있어요. 울진. 이게 일본 역사학자인 우에다 마사키 씨가 주장하는 건데,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하타시는 고구려와 신라가 실제있고, 그러니까 울진을 포함한 삼척 지역을 두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전쟁을 피해서 일본으로 망명한 울진 지역의 호족이었을 거다.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근거를 드는 게 뭐냐 하면, 울진 봉평비가 발견이 돼서 신라 봉평입니다. 비문에 적힌데 파단이란 말이 나와요, 한자로. 파단. 울진에서 발견된 신라 봉평비가 발견됐어요. 거기서 파단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당시 울진의 한 지역 이름인데, 요 파단이라는 걸 일본어로 읽으면 하타라는 거예요. 요 파단을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하타라는 거예요. 울진에서 건너왔던 일본의 진시, 하타시의 성도 발음이 역시 하타라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두고 하타시의 고향은 신라 울진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저 사람이. 우에다 마사키가. 하타시를 파단과 연결시키는 거는 또 신천 성시록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9세기경인가? 9세기 초기에 이제 중국, 일본에서 만든 일본 전국의 성씨들에 관한 책이에요. 신천성시록. 거기 보면 지인자를 훈독하되 이름을 하타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타라고 한다. 발음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타시가 바로 이 파단에서 온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이 논문을 쓴 거예요.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 울진이라는 설이 있다는 거죠, 현재. 어쨌든 지금은 신라에서 왔을 거라는 설이 강력한 거예요. 그 유홍준도 일본 답사기 쓰면서 한 줄 썼어요. 유홍준 선생님. 문화예술 답사기에서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신라계 도래인 하타시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하타시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농업으로 국을 축적했고 농업의 신사를 지었는 그것이 바로 이나리 신사라고 주장을 했고, 이날이라, 이 사람 유홍준 교수의 주장은 이날이란 이름은 벼가 되다, 벼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나리가 우리가 이밥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밥이라고 할 때 이가 쌀이잖아요. 김일성이 늘 하는 게 이밥에 고기 준다 했잖아요. 이밥이 쌀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리는 우리가 날도 되고 이게 태양도 되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벼하고 관련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면 도라고 벼도자를 쓰거든요. 이날 신사. 이게 뭐냐면 이 여우가 농업신 그 사자고 달동물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바로 고죽국 사람들의 토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암각하에는 방패형 암각하가 여우부장, 여우귀신이라는 단서로 사실은 뼈조각을 다 맞춰보면 고대사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됐다는 그 흐름을. 지금 몰라요. 지금 아마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만큼 이만큼 이렇게 적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말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샤먼 우리가 북미도에 있던 성도가 불교로 수파되고 그죠? 불교로 수파되고 남아있던 건 이제 무당으로 해서 천시받고 그죠?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도 계속 천시받고 하는 과정에 이 무당 세력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우산신 개념도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에 신이라는 게 신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어요. 당신을 위해주는 쪽이 없으면 사라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재밌지? 가만 생각해보면 신은 모셔주는 사람이 없으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그 힘있던 신들도 자기를 모시던 부족이 망하잖아요. 그럼 신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 실제로 역사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도시국가가 있잖아요. 도시국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다 도시국가마다 자기 신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잖아요. 이쪽에 좀 지면 대장신 밑으로 자기가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주신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면 들어가는 게 나중에 약하게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리 신사의 여우는 고죽국의 토템의 이주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죽국에서 화개도를 거쳐서 경주로 들어왔던 고죽국계 신라임이 일본 교토 평양을 개척하고 양잠 기술을 전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는데 이게 제가 책에 문장이라.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말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배구전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못 풀었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고죽국이 왜 옛날에 고구려하고 연결이 되는지 아무 설명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가 저 준비해온 거 여기까지.